네, 글로벌 증시 전문에 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방송 첫 출연이지 않으십니까? 네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조금 떨리긴 하네요. 네. 저희는 레그넘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는 2022년 1월부터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만을 전문으로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자들께 이제 자문을 해드리는 회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JP모건 자산운용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과 이제 공동대표로 의기투합을 해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3년째 됐는데 저희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송 같은 거를 은근히 많이 보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고객님께서 사무실에 오셨는데 아주 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금리 인하 필요 조건 충족입니다. 네, 미국의 6월 CPI가 전일 발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 조건이 충족됐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또 어디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난번에 어제 발표됐었죠. 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코어 CPI와 헤드라인 CPI가 공이 이제 아주 탄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수치가 발표가 됐죠. 네. 중요한 거는 6월 소비자 물가 항목별로 월간 변화를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화살표로 좀 그려놨는데 그 물가 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에너지 가격, 음식료, 그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주거비라고 해서 OER이라고 해서 집주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가 월세를 받을 때 얼마 정도 받겠니? 라고 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허공에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긴 한데 어쨌건 그 주거비라는 게 CPI 바스켓의 34% 정도가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주거비가 지난 한 1년, 1년 반 동안 굉장히 높았던 수준에서 다른 그 서브바스켓하고 달리 아주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요번에 그 테이블 가장 밑에 긴 화살표로 제가 그려놨는데 계속 한 과거 4달 동안 0.4% 되다가 요번에 드디어 이제 지난 6월 달에 0.2%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사실 주거비가 아주 끈적끈적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브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할 때 네. 0.2%라는 건 드디어 이제 주거비가 계속 하락하는 이제 드디어 뭐 경로로 들어왔다라고 네. 해서 아까 제목에 그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충족돼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연계해서 앞으로도 중요한 건 저희 방송 바로 전에도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뜬 걸로 나왔었잖아요. 네. 아까 그 유튜버 분께서도 언급을 해주셔서 좀 반갑긴 했는데 그 PPI라는 것도 참고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한 3, 4개월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PPI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핵심과 헤드라인으로 나누고 그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주거비를 뺀 슈퍼코어라는 걸 보듯이 맞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그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 코어 핵심 물가 지수 중에 네. 그 푸드나 에너지 그리고 트레이드 서비스 가격을 제외한 아주 슈퍼코어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번에 같이 발표된 슈퍼코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전달 대비 하락했습니다. 0.2%포인트씩.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난 11월로 기억하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리바운드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6개월 동안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뜬 거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크게 문제 없었고 네. 주식도 계속 올라왔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와서 그거 가지고 또 해서 그 시장이 또 빠질 거냐 이거는 또 굳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서론이 길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 파월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레이터 컨피던스가 있을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7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방금 발표됐었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것만 봐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조금 더 근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러면 향후에 한 2, 3개월 동안 물가가 조금 떨어져 줘야 페드에서도 FOMC에서도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저희 하우스가 주로 보는 실시간 물가 지표인데 네. 이 실시간 물가 지표가 뭐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미국의
YOY 1년 CPI를 민간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1.8%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주거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뭐 유튜브라든가 계속해서 한 1년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주거비 CPI라든가 28일경에 발표되는 그 PCE 물가지수에 산입이 되는 주거비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선행하는 민간 지표가 또 있어요. 진로우 지표라고 해서 그 진로우 지표가 약 1년 반 전부터 계속 팬데믹 이전순까지 떨어져서 안정화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쭉 계산해 보니까 올해 한 6월이나 7월 정도부터는 실제 CPI 바스켓에 있는 주거비도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죠. 네. 되게 반갑더라고요. 지난번에 떨어져서 발표가 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가는 뭐 이제는 하향 안정화된 경로에 진입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문제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그건 노동시장을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CPI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CPI 둔화의 발목을 잡았던 이 쉘터 상승률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 조건은 충족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두 번째 이슈 살펴보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 어우러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노동시장 정상화입니다. 네, 최근 고용 지표를 보면 약간 혼재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 매크로 지표들을 쭉 둘러보셨을 때 이 미국 노동시장 제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다 봐도 괜찮을까요? 단연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노동시장 분석과 이제 경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네. 낙관론자이고 싶어요. 아, 비관론자와 낙관론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관론자는 의 말은 되게 멋있고 전문가스럽지만 결국 네. 돈 버는 건 낙관론자가 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낙관론자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시장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자는 의미에서 낙관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시장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노동시장이 지금 쿨다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차트를 먼저 보시면 지난번에 발표된 대로 non-farm payroll이라고 그래서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죠. 일자리 네. 수가 월간으로 20만 6천 개 정도 수치가 찍혔거든요. 근데 물론 이걸 뜯어놓고 보면 정부 부분을 빼고 민간 부분의 노동 일자리 수를 보면 뭐 14만 개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안 좋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너무 갑자기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 non-farm payroll이라고 하는 비농업 일자리 수가 2000년 이후에 보통 이것도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보통 과거 3개월 수치를 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선을 보듯이 2000년 이후에 3개월 평균 일자리 창출 개수가 9만 2천 개에 불과했고요. 2000년 이후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2021년 이후 3개월 평균이 37만 7천 개예요. 그리고 최근부터 3개월까지가 평균이 17만 7천 개 매월 일자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지난 2000년 이후에 가장 긴 평균 대비해서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실업률은 지난달 4.0에서 4.1로 늘어났죠. 네, 맞습니다. 이 실업률에 대해서도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실업률은 이 실업률 수준에서 경기가 더 안 좋거나 과열되지도 않고 물가 수준이 더 심해지거나 디플레이션으로 가지도 않는 아주 그 평소의 정상적인 수준을 4.2% 정도 봅니다. 네. 근데 아직 뭐 4.1이라는 건 조금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4.3%까지 가더라도 경기 침체가 어떤 막 엄습을 한다거나 하는 그렇게 판단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지하는 것이 이민자 수를 보게 되면 네. 그 2022년도에 한 420만 명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네. 2023년도에 320만 명이 자그마치 들어갔습니다. 네. 실업률이 4.0에서 4.1로 뜨면서 반면에 또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그 노동 참여율이라는 게 네. 지난달 62.5에서 62.6%, 그러니까 0.1% 증가했거든요. 근데 0.1% 증가했다고 하면 이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4천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동 근로자 수가 1억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 0.1%면 근한 50만 개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모집단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실업률은 조금 높아지겠죠. 그러면서도 일자리는 아주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그 매주 볼 수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이라는 것이 이니셜 조블리스 클레임이라고 그래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잖아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요번 주에 22만 2천 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 과거에 보니까 경기 침체 때는 주간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분들이 한 30만 개 정도 육박해야 경기 침체 상황에서 그 정도 된다라고 해석들을 보통 해요. 근데 이게 지난주 해서 한 24만 개, 뭐 25만 개 가까이 가니까 이제 이거 노동시장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조금 급하게 했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이번 주가 22만 2천 개입니다. 네. 이 정도면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아직 뭐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네. 경기 침체 때문에 투자 포지션을 바꾼다거나 뭐 안전자산으로 뭐 순환매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그냥 우려일 뿐이라고 네. 지나가도 될까요? 제가 한두 달 전에 뭐 유튜브 나가서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70년대 1, 2차 오일 쇼크 겪고 나서 80년대 초반에 네. 아주 천정부지로 그때 CPI가 막 30% 가까이 떴던 것 같아요. 그때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네. 정책금리를 한 20%까지 올리면서 사례 위협을 받아가면서 그때 빼고 한 번도 스태그플레이션 없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이면서도 물가가 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물가 뜨는 거는 이미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걸 확인하고 있으니까 뭐 옆으로 놓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은 근데 우리가 경기 침체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도 정확한 애매하네요. 그게 없으면서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렇게 레토릭이 남발한단 말이죠.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혹시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경기 침체 저희 하우스는 네. 경기 침체가 한 4-5개 정도의 이 인자로 구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실업률이 창궐 안 되든가 뭐 기업이 줄도산이 안 되거나 뭐 네. 이런 등등에 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물론 노동시장 변곡점에 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이렇게 이 경기 침체가 이미 와 있다거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거 다 종합해 보면 미국 경제는 글로벌 증시는 약간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증시를 쭉 살펴보면 나스닥 S&P 500 지수 1% 넘게 빠졌고 굉장히 크게 빠졌죠. M7 종목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걸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투자자분들께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려요. 심플하게 생각하자. 심플하게.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보자 이거죠. 네,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얼마나 큰 상승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충족되는 경제 상황이 도래했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쨌건 될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참고로 9월 달엔 분명히 금리 인하할 거라고 봐요. 그 파월도 지난 4월인가부터 계속해서 FOMC 끝나고 나서 미디어 인터뷰할 때 노동시장을 언급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파월도 뭔가 이제는 인슈런스 컷, 그러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든 경기 침체가 정말 와서 경기를 다시 부양시켜야 되는 금리 인하든 그건 뭐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이 금리를 인하하는 명분을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잭슨홀타운 미팅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중론을 모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보통 25bp 인하를 한 차례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요번에 그때까지 이제 경기 상황을 놓고 조금 더 외연한다는 경기가 조금 더 슬로우다운 한다는 징후가 보이면 네. 또는 그러면서 물가가 또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면 50bp 인하를 한 차례 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한 차례, 두 차례는 안 될까요? 저희는 네. 참고로 1년 반 전부터 네, 시장에서 6차례 인하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욕먹어가면서 잘해야 2차례 얘기를 이제는 하고 한 차례. 있었죠. 근데 그 변함은 없습니다. 한 차례 또는 2차례. 그래서 제가 아까 왜 50bp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네네. 드는 게 한 차례 하면 25bp 두 번 인하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조심스럽게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새 듭니다. 물론 그 인하는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키자고 하는 인하는 아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어떤 징후도 저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분명히 보험성 인하일 것이고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업앤다운을 반복하는데 지금 이 경기가 후퇴하는 경기가 네. 좀 식는 초입이라고 보면 이 트롭까지 아주 침체 부분까지 가기 전에 보험성 인하를 통해서 다시 경기를 회복 국면으로 끌어가는 이런 정책의 어떤 실효성이 발휘되지 않을까라고 기대 및 전망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은 조금 바닥을 다져가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뉴욕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하우스는 ETF로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큰 그림에서 투자 대상으로 찾아 들어가는 탑다운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종목에서 큰 그림을 검증해가는 바텀업 방법인데 저희는 매크로 분석, 다시 말하면 탑다운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큰 흐름이라든가 뭐 패권의 움직임이라든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에 또는 그 시장의 흐름의 테마에 전략에 투자하는 이런 하우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몇 포인트 갈 거다라는 거는 좀 지향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몇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상향은 계속 갈 거다. 이유는요? 제가 먼저 하나 예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늘부터 이제 JP모건 시작으로 금융주들이 발표를 했는데 좀 엇갈려요 지금. 네. 내용을 보면 실제 실적을 비트했다는 건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은 회사들 뭐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한 500개 S&P 500만 보더라도 뭐 이제 초입이지 않습니까? 네. 기업 실적 개선세가 저희는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팩트셋에서 저희가 아는 독립 리서치 하우스 중에 가장 많은 기업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전망하는 팩트셋이 매달 그 EPS 전망 보고서를 펴냅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지난 5월 달에 2024년 1, 2, 3, 4분기에 EPS 성장률을 발표한 게 6%부터 쭉 해서 13%까지 증가할 걸로 봤고요. 그 이후에 제가 좀 글씨로 써놨는데 지난 6월 달 거를 보고서를 발표한 걸 보니까 네. 2024년도에 예상치, EPS 성장 예상치가 한 해 11.3% 정도 될 거라는 거고요. 2025년도 한 해는 14.4%까지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팩트셋 또는 이런 미국의 독립 리서치 하우스가 하는 얘기를 저희는 믿는 입장이에요. 적어도 미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는 믿고 싶거든요. 이제까지도 큰 무리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1, 4분기의 실적 발표 패턴을 놓고 보더라도 기업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에서 제가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2023년도와 2022년도를 죄송합니다. 1996년도 이후 그리고 2023년 작년 한 해 보면 이 그래프가 연초에 쭉 떨어졌다가 연말에 갈수록 갑자기 한 4%에서 4.5% 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 전망한 거 대비 연말에 한 4% 정도 조금 더 하향해서 실제 EPS가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빨강색 2024년도 이번 1, 4분기를 보니까 네. 과거에처럼 쑥 떨어져서 발표한 게 아니고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표를 한 거죠. 이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번에 1, 4분기에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것이 좀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던지 평년답지 않게 보통 네. 평년에 공격적으로 막 이 장밋빛을 넣어서 이렇게 발표하다가 실제로는 좀 떨어지는 EPS 추이가 보이거든요.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이 빨강색이 연초부터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보수적으로 발표를 한 건지 또는 실제로 기업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적어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그 실질적인 데이터는 기업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업 실적의 패턴이 뭐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보수적이든 아니면 실제로 좋게 나왔든 네. 뭐 긍정적인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향후에 2년간 1,100억 불 정도의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네, 이미 맞습니다. 발표했고 네. M7 중에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4개사만 보더라도 향후에 한 3,200억 불 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보다 주식에 더 서포티브한 조치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도 아주 적재적소에 계속하고 있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메타부터 시작해서 뭐 웰스파고 등등까지 오늘 웰스파고 실적 발표했고 조금 주가가 안 좋은 걸 제가 보고 들어오긴 했지만 네. 웰스파고조차도 2023년 대비 2024년 동안 주주 친화 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자사주 매입을 더 증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주가에는 더 긍정적인 재료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그 큰 그림 두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좀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이나 주식 시장을 살펴볼 때 기업 실적이라든가 어떤 매크로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어떤 그 주로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한테 너무 파묻히다 보니까 네. 자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TGA라는 거를 놓고 보면 네.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낮추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량을 줄이자는 조치이지만
이건 이제 금융 부문의 정책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유동성 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역할을 주로 트레저리가 해요, 재무부가. 우리 보통 왜 30년물 발행했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70% 육박해서 샀다, 뭐 입찰이 잘 성공, 이런 것들이 다 중앙은행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재무부가 합니다. 재무부의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정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정부 지출을 하거나 네. 채권을 발행하고 하거나 할 때 이 재무부의 계좌 내에 현금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는지 아니면 줄이는지 이런 그 계측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재무부의 일반 계정 내에 쌓아 있는 현금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처럼 지난 5월까지만 제가 업데이트를 해갖고 왔는데 이 그 재무부의 일반 계정에 쌓아놓고 있는 현금 규모가 지금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시중에 자금이 풀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M2에서 M1을 빼보자는 거예요. M2는 2년 정도, 2년 이상의 장기 적금이라든가 예금에 묻어 있는 돈. 그리고 M1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찾아서 유동성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 요구불 예금 같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의의 통화, 협의의 통화. 그러면 M2에서 M1을 빼는 건 기본적으로 2년 또는 한 2, 3년 정도의 그 초단기, 그러니까 뭐 적기 예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적금이라든가 정기 예금 같은 것들을 빼서 네. 금융상품 또는 주식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봐요. 이 차이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또는 미국 경기에 필요한 유동성의 양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추이가 줄어들지 않고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비근한 예로 지난 6월부터 그 양적 긴축했던 매월 600억 달러 정도의 양적 긴축 규모를 네. 250억 달러로 줄였죠. 네. 그 말은 시중에 있는 빨아들이는 유동성 양 자체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반대로 시중의 유동성이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동성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인프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2022년도 8월 달에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고 이를테면 이 법을 주요 3법이라고 합니다. 이 주요 3법이 당초에 합친 예산 규모가 2.7조 달러였다가 작년 중반으로 기억합니다. 작년 중반까지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주요 3법을 보면요. 4.2조 달러까지 증가를 시켜요. 이게 어디에 전용이 되느냐? 제조업 건설 지출 그래프를 한번 보실 텐데 네. 2023년 초반부터 미국의 제조업 건설 지출 양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 쓰이느냐? 이게 자 우리가 연초 작년까지 뭐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다른 여러 뭐 LG 엔솔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 지으면 보조금 몇십억 네, 달러씩 몇 조씩 받았다는 이런 데로 다 쓰이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런 자금이 미국 전역에 예전에 왜 미시간호 근처에 자동차 생산 벨트에서 해외로 공장 찾아서 나가다 보니까 다 녹슬어서 녹슨 벨트라고 해서 러스트 벨트라고 했잖아요. 그 러스트 벨트의 몇 배의 규모로 미국 전역에 걸쳐서 3가지 벨트가 자그마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벨트, 반도체 벨트, 네. 신재생 에너지 벨트. 자, 그러면 이거와 더 플러스 2017년도 트럼프 정부 때 리쇼링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리쇼링이라는 게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을 국내로 다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해외 아주 유력 기업들이 미국 가서 공장 지어 해외로 나갔던 자국의 기업들의 공장을 또 다시 다 끌어 들어와.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유리해질까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인프라를 깔고 뭐 선진 기술 이런 하이테크 기술들을 미국 전역에 깔면서 나라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해보자 하는 게 주요 3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막대한 자금이 풀릴 것이고 인프라 공사 또는 지출에 자금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판단하기 이전에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얼마나 견조해지고 강건해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주요 3법을 구글이라든가 해외 사이트에서 US Manufacturing 뭐 액트 이런 식으로 딱 찍어 보시면요. US Manufacturing 르네상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이런 경기의 펀더멘털을 결국 주식은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주식을 반영하는 게 펀더멘털이 아니고요.
경기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경기 펀더멘털의 흐름과 얼마나 견조할 거냐를 주로 보다 보니까 네. 이런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이런 것만 몇 개 보더라도 유동성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 그 유동성 양도 점점 증가시켜주고 있고 정부에서 나서서 막대한 규모의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가 반도체법 또는 인프라법이 2023년 기준으로 법마다 틀리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매년 몇천억 불씩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에는 더없이 좋은 어떤 지지해주는 재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엄청 심하게 많이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전 최근에 막 M7 종목들 랠리여서 이제는 약간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도 네. 한번 잠깐 좀 논해볼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엔비디아를 예를 들죠. 아까 네.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지금 135불 지난 6월 중순에 135불 딱 찍었다가 지금 127불 정도로 떨어져 네. 있어요. 저희가 회사를 시작하고 고유 자금을 투자한 게 2022년 1월이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이 엔비디아의 이익 전망치를 비롯해서 주가 전망치가 그때가 300불대였습니다. 300불 때부터 지금 그 액면 분할하기 전 최고 1,500불 전망하는 자료를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우려와 얼마나 많은 가격 부담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네요. 네네. 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물론 종목을 투자하지 않고 저희는 ETF로만 투자를 하니까 ETF 중에 엔비디아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ETF를 갖고 있었죠. 덕분에 엔비디아만큼의 수익은 못 얻었지만 네. 상당히 큰 수익을 얻고 있고 이런 아까 제가 펀더멘털 뭐 주요 3법, 제조업 르네상스 또 오늘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엔비디아가 직접 수혜고 클라우드 컴퓨팅 직접 수혜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밸류 가치는 네. 생성형 인공지능 보편화 덕분에 일반 생활, 사회 또는 경제 전반에 얼마나 막은 파급 효과,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거냐는 걸 아주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그런 몇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 적어도 뭐 범피하긴 하겠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우상향하는 거에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우상향 곡선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국내 증시 뉴스를 보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바이든에 대한 우려였어요. 여기서는 좀 어떻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참 반가운 질문이고요. 저희 하우스가 다른 하우스하고 조금 다르게 패권이나 정치적인 부분을 실제 프로세스에 반영을 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미국 경제 또는 대외 경제 정책, 뭐 패권의 어떤 움직임 전혀 변함없을 겁니다. 미국이 네. 존경받아 마땅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미국 정가가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딱 두 개 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로 뜻 안 맞으면 그냥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가버리는 나라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존경받아 마땅한 한 가지는 주요한 한 가지는 대외 정책을 수립을 한다거나 자국의 대외 경쟁력을 위해서 경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만든다거나 정책을 수행한다거나 할 때는 항상 원보이스를 내는 나라입니다. 비근한 예로 2027년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네. 내가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 폐지시켜버리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못했죠. 누가 네. 반대해서 자당인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폐지 못 시켰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당시에 아주 뭐 외부성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1월 대선 전까지는 약간의 주가 등락 정도만 있지 네. 뭐 이미 있었던 정책들을 없애거나 하는 그런 파급 효과는 저희는 있지 그렇게 믿고 않을 있지 않습니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